16%에 이제 도달을 한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전력 중에서 이 태양광과 이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북반구 나라에서 16%에 드디어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54년도에 처음 태양광판이 하나 설치가 됐고요. 2022년도까지 68년 동안 누적된 이 설치량이 2023년도, 2024년도 딱 2해 만에 지난 68년 동안 설치된 게 다 설치 다 돼버렸습니다. 이런 폭발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난 68년 동안이고요. 지난 이제 40년 동안에 이제 더해졌던 이 전력량에서 4테라와트가 이제 더해졌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바로 주로 이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4.6테라와트가 더 설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폭발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막 인류애가 넘쳐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냐? 자, 여기에 두 사례가 있는데 파란색은 캘리포니아의 사례이고요. 빨간색은 텍사스의 사례예요.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텍사스는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해서 바로 이 공적으로다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제 대단히 이런 이제 그 태양광 이 단지를 조성을 하고 다 이제 공적으로다가 이 태양광을 갖다 이렇게 늘여왔어요. 그런데 텍사스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니까 이 텍사스가 바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이 태양광과 이제 풍력의 양을 늘리고 있고 이 배터리 양을 갖다 이렇게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는 하나의 우리가 당위적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림에서 지난 1만 년 이전에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데 다니면서 이제 식량을 채집을 해오면서 우리는 살았었고요. 기후가 이제 마침내 안정이 되자 그때서야 우리는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같은 면적에서 100배의 이제 식량을 생산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오늘날 이 뭐 80억이 살아가는 이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바로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농사 짓던 이 시절에 비해서 약 50배의 이 에너지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대한 가속을 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기후를 갖다가 불안정하게 지금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화석연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모으느냐? 이 구석기 시절처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석기 시절에 싸돌아다니면서 식량을 모았던 것처럼 이 화석연료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갖고 그렇게 에너지를 모으잖아요. 이게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은 바로 이 에너지를 농사를 짓는 그래서 내 지붕 여기를 주변에서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이 태양광을 베이스로 했었을 때 이 화석연료의 이 시대보다 잠재량으로 따졌을 때 약 100배의 에너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화석연료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수억 년 전에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그 햇빛 에너지를 나무 안에 저장을 하고 그 잎사귀와 그 열매를 따먹었던 또 동물 안에 그 햇빛이 저장이 돼요. 그게 이제 수억 년 동안 땅 속에 들어가서 압력을 받아갖고 화석연료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땅 속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화석연료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 에너지 양으로 따지게 되면 햇빛이 5일 정도 비치는 양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1년 동안 내내 쓰는 그 에너지량이 햇빛이 1시간 비치면은 그냥 다 되는 그 정도 양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이 시원찮아 갖고 이 햇빛을 제대로 못 사용했지만 이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서 바로 이 지금 내리쬐는 햇빛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은 이 과거의 햇빛, 이 화석연료 태우는 세상이 아니라 현재 햇빛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농업의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거기서 농사를 져서 이게 곡물을 생산을 해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거는 이거 저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을 시켜야지만 이게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 에너지는 어떤 면에서 이 곡물보다도 이 보관의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그 순간에 그걸 다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바로 이 에너지에도 바로 이게 에너지를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에도 바로 이 이동성과 이 저장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지금 이 배터리의 가격이 보니까 지금 2010년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지금 이 설치량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바로 이게 시장의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몇몇 그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배터리를 갖다 붙여서 이 항상 일정하게 전력이 나오게 해도 다른 전력원하고 이제 경쟁이 이미 되는 이런 세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동성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재는 우리가 중앙 집중의 이런 전력망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에 이런 핵발전이라든가 석탄 발전 그 지역의 환경을 다 파괴를 시키고 송전망으로다 다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바로 산업지와 이 도시를 향해서 이 전력이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이러한 전력망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분산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뭐 재생에너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분산망이 이게 약점이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 그 쌩 난리를 치기는 하지만 자, 이것도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는 바로 그 자체로다가 그건 그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에 함께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를 않죠. 이거는 이게 뭐 공장 하나 빵빵한 거 하나 이렇게 줘 놓고 거기서 이윤을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얘는 온 동네 다니면서 그거를 해야 그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희소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희소성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그 어떤 그런 기업한테 이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공의 개발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윤이 그 지역에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지역에 이게 우리가 뭐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건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풀뿌리가 이제 풀뿌리의 민주주의가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그러면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의 이런 가속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때 바로 이제 녹색의 일자리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 세계 일자리가 730만 개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이미 1620만 개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만약 우리가 1.5도를 2050년도까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4,200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똑같은 이런 산업에 이 화석연료 산업과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게 돈을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어느 쪽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석탄 발전소 거기 노동자 이제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다 자동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는 온 동네 다니면서 수리하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래서 똑같은 그 투자 자금에 비해 갖고 일자리가 약 3배 더 많은 일자리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5도를 막는 경우 얼마나 일자리가 더 필요하냐 이거를 갖다가 그 그린피스가 매사추세츠대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약 200만 개 일자리가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어떤 공단에 들어가는 이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있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저장과 이동성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저항이 많냐? 아직까지도 왜 우리 정부는 저게 뭐 가스발전소 짓겠다라고 하고 뭐 그 쌩 난리를 치냐? 그래갖고 이제 본 자료입니다. 자, 보면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COE, 그러니까 그 내구 연한 다 될 때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따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재생에너지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가스는 전체 그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 그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거는 그냥 적은 돈으로다가 에너지를 빨리 뽑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연료비라고 하는 걸 보면 당연히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은 이건 공짜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비싸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가스 발전 이쪽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결국 우리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너지망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그냥 빨리 해갖고 저렇게 싸게 만들어서 저렇게 전력을 이제 쓰는 거지만 바로 이제 뒷세대들은 이제 이 비용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태양광, 이 풍력은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비용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세대가 비용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젊은 세대와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가스 발전을 계속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세대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술의 혁신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이러한 변혁성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8년도에 이제 툰베리가 이제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저렇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쪼그리고 이제 시위를 했었죠. 툰베리가 뭐라고 했냐. 자, 지금처럼 이대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기후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는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의사당에 안에 있는 자기의 이제 그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위를 했죠. 다시 말해서 그 미래의 그 위험 앞에, 자기의 위험 앞에서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툰베리의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해서 당시 유럽의 청소년들이 약 600만 명이 바로 저렇게 이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그걸 또한 연대로 표시를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뭐 돈이라고 하는 거, 냉정하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담겨놨죠. 저기 써져 있는 숫자만큼 교환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냥 그런 세상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조문이라는 거 줬다 있고 왜 지켜야 돼? 그럼 그 종이 쪼가리죠. 그런데 우리가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해체를 해야 되고 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바로 거기에 공감을 받고 저렇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걸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라고 하는 거 아까 물질로 유한하다라고 했어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태양에너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갖고 이 생태계에 이제 잉여가 생기게 되는 거, 그 잉여를 갖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이죠. 자, 그런데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기만 한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태양 에너지로 들어온 에너지만큼이 그대로 열로다가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하루에 약 40만 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는 거를 못 나가게 지금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40만 개의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갖고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기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가 다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세요. 자원과 에너지는 끊임없이 고갈을 시키고 있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폐기물은 끊임없이 쌓아두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세상은 전혀 순환이 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붕괴 시점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구 환경도 때려부수고 우리의 사회도 이제 때려부숴가면서 그렇게 이제 내달려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유한성 안에서 바로 이제 이 순환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바로 보다 연대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세상의 하위 구조는 뭐 생산력과 생산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파괴력과 파괴 관계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가 붕괴된다.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파괴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기후 정의의 문제들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거는 바로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소수의 이제 이 부유한 사람의 이 과잉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밑바닥에 있는 이 모든 자원과 이 가치를 갖다가 흡수를 해서 다 위로 끌어올리는 바로 이 불평등의 이 구조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바로 이 파괴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생산력과 생산의 관계보다도 바로 파괴력과 파괴 관계에 집중을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의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옛날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요. 많이 못 잡았습니다. 이게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요.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배도 크게 만들고 그물의 성능도 좋게 만들어서 고기도 많이 잡고 우리의 이제 삶도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또 바다에 나갔는데 이제 또 고기가 또 안 잡힙니다. 이제는 바로 그 바다에 고기가 줄었기 때문에 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아직까지 우리는 취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혀올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배를 만들자, 더 좋은 그물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끊어내고요. 바로 이제부터는 저 바다에 충만한 고기가 지속 가능하냐를 첫 번째 가치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표에 나와 계신 분이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미국의 인류학자인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인류의 문명의 시작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 연민의 시작이 우리 문명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15,000년 전의 인간의 유골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퇴부 뼈인데 이 대퇴부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7주 동안 꼼짝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대퇴뼈가 온전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부러졌다가 여기 다시 붙은 뼈 아니에요. 이게 다시 붙었다라고 하는 건 7주 동안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픔과 고통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거기에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명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자 에서도 이 연민이라고 하는 주변의 그 고통에 대해서 가요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뭐 영어에서도 컴패션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함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성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좋은 이야기네. 근데 그게 되겠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여러 도시, 전 세계 굉장히 지금 여러 도시들이 이 틀에 의해서 도시를 재구성을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케이트 레이워스의 바로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붕괴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원들은 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사회적 기반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물질적 유한성은 넘지 않고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 이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연대와 협력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넛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제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같은 지점을 1971년도하고 2020년도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1971년도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던 도시였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저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제 자전거들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주요 도시에서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이 거의 절반을 지금 자전거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서구 애들은 굉장히 이게 막 인류애가 넘쳐나갖고 저렇게 자전거 타고 차도 안 타고 저렇게 다닐까. 쟤네들 시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살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는 애들인데 저렇게 빠른 시간에 개과천선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요. 자, 코펜하겐 시에서 실제로 한번 이 도심부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갖고 한번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왜 자전거 타고 다니나요? 그렇게 이제 물었고 거기에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뭐 건강을 위해, 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 체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어디다 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자, 코펜하겐 시에서 지난 95년 이후에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고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코펜하겐 시에서 도심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을 엄청나게 잘 깔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1시간 천천히 타고 와도 우리가 10km 이상 갑니다. 얼마든지 도심부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서구에 도심부를 가게 되면 옛날 그 좁은 도로 그냥 그대로 놔둬놓고 그다음에 차 꽉꽉 막히고 그다음에 주차료 무지무지 비싸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도심부에 대형 SUV 차를 갖다 6시간 주차를 하면 원래 11만 원의 주차료가 나왔어요. 작년 10월 달에 법이 새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3배인 6시간 주차에 33만 원의 주차료가 나오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도심부에는 아무튼 긴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차 끌고는 시내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착해갖고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놔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선해져 갖고 세상이 좋아졌더라?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소수의 그 선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해갖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을 뿐이죠. 8시간 노동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거 누가 착해갖고 우리 그런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우리 논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공유지라고 하는 거, 공기, 바다, 숲, 하천 뭐 이러한 것들, 이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뭐 이런 공유지들을 갖다 어디다 뭐 팔아먹는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아무튼 시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그것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유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수지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 연합 연구팀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갖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야, 여기 저수지가 있어. 다 똑같이 이제 물을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몫이지만 그 일부를 남겨두는가를 본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사람의 68%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었대요. 그런데 나머지 32%들은 뭘 거 다음 세대를 생각해 그냥 내가 다 쓰고 말이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이 저수지물을 그냥 운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4세대가 지나니까 저수지물이 싹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다수가 이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공유지는 박살나더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투표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다수가 이타적이었으니까 남겨두자 쪽으로 투표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수지물이 줄지 않고 지속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네이처 논문 마지막에 있는 문장입니다. 많은 시민은 공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과학 논문이 대단해요. 웬만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이와 관련된 또 논문을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서는 전 세계 13만 명을 설문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뭘 물어봤냐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신 수입의 1%를 기여할 용의가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약 69%의 사람들이 그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저수지물도 68%가 이타적이었잖아요. 인간의 이타적인 이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체로 뭐 조국을 위해 네 목숨을 내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그
이타성을 묻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10명 중에 7명은 이타성에다가 손을 드는 게 원래 공동체의 모습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옆에 있는 동료들도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자기 수입의 1%를 기여할 것 같니?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43%로 줄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실제보다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 협력하라보다 항상 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요된 경쟁 속에 우리는 시달리면서 살아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이야기, 정말 그 이기적인 이야기들 아주 엑기스로 너무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주 영상까지 잘 해갖고서 뉴스 시간에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은 아주 그냥 이기적인 놈들이 그냥 가득찬 세상이구나 착각하기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이 이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조건부 협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타적이다 그러면 나도 저거 참여를 해서 이타적이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타인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이런 이타성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도 나 혼자 손해보는 거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타성이 흐른다 해도 내 주변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역시도 이기적인 걸 선택을 해버리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이타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어떤 이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뭐 각자 도생을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날뛰었던 이런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대와 협력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와 관련된 이제 자료인데요. 이거는 영국의 그 기대 수명의 그런 이제 증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적 기반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1911년에서 21년, 그 다음에 1940년에서 51년 이때 영국은 기대 수명이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때 바로 영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영국의 그 시민들이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날뛰었으면 영국은 멸망했겠죠. 그런데 내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연대와 협력이 이때 가장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때 아무튼 뭐 나눔의 문화라든가 막 전쟁 때는 이제 식량 다 배급까지 다 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결국 그렇게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 개인의 그런 어떤 욕망이 굉장히 통제된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가장 기대했으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위험을 피한다가 아니라 바로 이 위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갈 수 있는 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역시도 바로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지만 단순하게 이 위험을 피한다가 아니라 바로 이 기회를 틈타갖고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 더 멋진 세상을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여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던 저 서귀포 그 이제 고 서귀포의 그 앞바다 범섬의 그 이제 광경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범섬이 아니라 섭섬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먹구름이 꽉 껴있었을 때, 근데 그때만 우리가 그 먹구름이 껴있을 때 어딘가 그 하늘에 구멍이 뚫렸을 때 그때 저 비 내림이라고 하는 찬란한 현상이 저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 늘 좋았을 때 좋은 세상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좋은 세상인데 그냥 살면 되지 그 세상을 왜 바꿉니까? 꼭 어떤 위기가 오고 안 좋았었을 때 야, 이 세상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세상을 또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저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바로 이런 빗내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는 디딤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